그 말은 러시아가 가장 강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취약했을 때 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등을 돌리고 가장 큰 파트너들조차 주저없이 발을 뺐을 때 오직 한 국가만이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비논리적이고 심지어 어리석은 결정이라 여겼지만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 한국이 얻은 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라는 이름의 특별한 형태의 권력이었습니다. 한번 형성된 이 권력은 러시아와 같은 국가조차 쉽게 배신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죠. 제 이름은 알렉세이 페트로프입니다. 저는 모스크바 경제전략연구소의 칙칙한 사무실에서 3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저의 평생 직업은 데이터, 지정학적 보고서, 그리고 냉철한 국가 이익 계산과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련의 붉은 깃발이 조용히 내려가는 것을 목격했고 새로운 러시아가 폐허 위에서 휘청거리는 모습 또한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사고방식은 사무실 창밖에 콘크리트 건물처럼 현실주의적 논리에 의해 단단히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친구는 없으며 오직 영원한 이익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국가 간의 모든 행동은 손익계산서로 단순화될 수 있습니다. 신뢰요? 그것은 시인들의 글에나 등장하는 단어일 뿐 우리의 분석 모델에서는 그 가중치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푸틴 대통령의 성명은 마치 잔잔한 물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크렘린 안팎에 보이지 않는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통상적인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에 어떤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러시아 미국 대립과 러시아 중국 협력에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최우선 전략적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 발언은 제 사무실에 긴 침묵을 가져왔고 이내 억누를 수 없는 속삭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믿어왔던 어떤 권력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바둑판 위에서 러시아라는 거대한 곰은 동방의 거대한 용을 더 바싹 끌어안거나 아니면 서방의 매파들과 더욱 격렬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내부 평가에서 늘 중요한 경제 파트너였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전략적 지점으로 격상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초강대국도 아니고 거대한 핵무기도 없으며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 강력한 상이나 차와 같았지만 결코 왕이나 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한국을 공개적으로 이토록 눈에 띄는 위치에 두었다는 것은 분명 우리가 오랫동안 간과해왔던 어떤 더 깊은 논리가 숨어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저는 수십 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 처음으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동료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중국에 대한 미묘한 견제일까? 아니면 워싱턴에 보내는 복잡한 신호일까?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아니, 답은 이것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더 복잡할지도 몰라.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있을 거야. 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거의 자발적으로 역사 기록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러시아 한국, 그리고 소련 한국, 관계에 관한 모든 서류처를 불러냈습니다. 먼지 쌓인 문서들, 누렇게 변색된 보고서들, 잊혀진 메모들이 제 눈앞에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제가 찾고 싶었던 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시간 속에 묻혀있던 어떤 실마리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그 말이 단순히 즉흥적인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처럼 해수면 아래에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작지만 결정적인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거대한 구조를 감추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양국 수교 정상화와 경제 무역 협력 심화의 역사였습니다. 고르바초프 시대 노태우 대통령과의 만남부터 옐친 시대의 공식 수교, 그리고 푸틴 시대 초기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순리대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공식적인 역사의 골격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찾고 싶었던 것은 이 골격들을 채우는 피와 살, 즉 중대한 역사적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했던 선택과 행동들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이야기가 악수와 조약 체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거의 존재론적인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러시아의 광활한 동쪽 국경선에서
우리는 두 강대국 이웃들과 얽히고 설킨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전우이자 형제였던 밀월기도 있었고 전바오 섬에서 칼을 맞대었던 차가운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 길고 긴 국경선은 협력의 다리이기도 했지만 의심의 심연이기도 했습니다. 일본과는 전쟁의 상처와 영토 분쟁의 묵은 감정이 새겨져 있습니다. 북방사 도쿠릴 열도자는 양국 관계 사이에 놓인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건드릴 때마다 민족주의적 고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립, 충돌, 불신, 이러한 짙은 역사적 그림자들이 이 두 이웃과의 교류에서 피할 수 없는 배경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반도 남단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역사 기록은 기이한 공백을 보여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냉전 시대에 우리는 소련으로서 북한의 동맹국이었고 한국과는 적대 진영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념적 대립이자 대리전 형식의 소원함이었습니다. 러시아 민족의 집단 기억 깊은 곳에는 우리와 한국 사이에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도, 피비린내 나는 전쟁 기억도, 심지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충돌 없는 역사적 상태는 초기 분석에서 종종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배경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금 그것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이 공백 자체가 극히 드물고 귀중한 전략적 자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국인들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조상들의 증오를 짊어질 필요도 없고 역사적 유령이 어느 구석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현재의 의제를 방해할까봐 끊임없이 경계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공백은 독특한 심리적 공간, 즉 역사적 짐이 없는 출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공간에서 비로소 신뢰의 씨앗이 뿌리내릴 가능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충돌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냉혹한 지정학의 무대에서 중립이나 공백은 자동적으로 우호나 동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미개척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땅에 거목이 자라나려면 분명 더 강력한 어떤 힘이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낡은 기록들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제 손가락이 199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라는 이름의 서류철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겨진 비밀에 한 발짝 더 다가섰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고 피비린내 나는 시대였습니다. 발칸의 거인이었던 유고슬라비아는 민족주의의 불길 속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쟁, 제재, 경제 붕괴, 그 땅은 모든 국제자본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연구소의 주류 논조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즉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서구 교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표준적인 답이었습니다. 시장이 시스템적 위험에 빠졌을 때 가장 현명한 행동은 손절매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미국 기업, 독일 기업, 프랑스 기업, 그리고 우리의 이웃 일본 기업들이 거의 하룻밤 사이에 이 철칙을 따르며 재빨리 짐을 싸서 그 분쟁 지역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상업적 논리에 완벽히 부합했으며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본의 퇴조 속에서 작지만 끈질긴 역류가 나타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모두가 앞다투어 도망치던 그 시점에 삼성, 대우, LG와 같은 몇몇 한국 기업들은 당시 모든 분석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철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들은 파산 직전의 공장들을 인수하고 현지 생산 라인을 유지하며 언제든 실업자가 될 수 있는 노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저는 당시 서구 경제학에 깊이 영향을 받은 저의 스승이자 나이든 교수님께서 내부 회의에서 이러한 행동을 비웃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거의 조롱하듯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인 특유의 도박꾼 심리야. 그들은 현대적인 위험 관리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 두고 봐. 그들은 가진 것 전부를 잃을 거야. 우리 젊은 연구원들 또한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의 모델에서 한국인들의 행동은 비합리적, 고위험으로 분류되었고 전형적인 반면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30년 후의 시점에서 이 장면을 다시 보았을 때 저는 깊은 한기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틀렸습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틀렸습니다. 우리가 당시 보았던 것은 단순히 재무제표상의 단기적인 손실 위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보았던 것,
아니, 그들이 구축하고 있었던 것은 당시 우리의 모델로는 전혀 정량화할 수 없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박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금전적 손실을 사용하여 한 가지를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절망 속에서 떠나지 않는 기억 말입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도 아니고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업의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의 집단 심리 깊숙이 직접 각인되는 감정적 유대였습니다. 전쟁의 먼지가 가라앉고 유고슬라비아의 계승 국가들이 재건을 시작했을 때 그들은 가장 어려웠을 때 누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지, 누가 가장 먼저 그들을 버렸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은 평화 시기에는 미미할 수 있지만 다음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은 비할 데 없는 우선적으로 선택받는 권력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경제적 논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높은 차원의 논리를 따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논리에서는 단기적인 이익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이고 경쟁자들이 거의 복제할 수 없는 전략적 이점, 즉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여 심오한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는 중후가적 행위, 즉 정교한 포석이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폐허는 그들이 전 세계, 특히 우리와 같은 전환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독특한 전략 철학을 처음으로 보여준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결정적인 시험은 곧 우리 자신에게 닥쳐왔습니다. 1998년, 이 해는 모든 러시아인에게 단순한 시간적 표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혼에 깊이 새겨진 상처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해 8월 모스크바의 절망과 공포의 냄새가 가득했던 공기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루블화는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정부는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으며 국가의 금융 시스템은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섰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만견자실함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연구소에는 전화벨이 끊이지 않았고 전화 한 통마다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경제 모델은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국가는 파산했습니다. 이 단어는 차가운 단검처럼 모든 사람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이어서 전 세계 자본의 승리의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먼 발칸반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한때 우리가 귀빈으로 모셨던 서구의 거대 기업들, 새로운 러시아를 함께 건설하겠다고 맹세했던 파트너들의 반응은 유고슬라비아 때와 똑같았으며 심지어 더 빠르고 냉정했습니다. 공장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해고하고 자산을 청산하고 모든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하고 차가웠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실패한 국가이자 거대한 부실 채권이므로 즉시 손절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쿄, 뉴욕, 런던 증권거래소에서는 러시아 관련 모든 자산이 미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스크바의 많은 외국계 사무실은 텅 비어버렸고 바닥에는 온갖 휴지 조각과 버려진 사무용 가구들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미소 지으며 미래를 약속했던 친구들은 재앙이 닥치는 순간 상인들의 가장 진실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올바른 행동을 했고 자본주의 법칙에 완벽히 부합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들의 떠남은 더욱 눈에 띄고 더욱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다시금 익숙하면서도 비논리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국 기업들,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가 모스크바 교외에 있던 공장이 문을 닫지 않은 몇 안 되는 합작 기업 중 하나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대우와 LG의 가전제품 매장은 손님이 뜸했지만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원들, 한국인 임원들과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매일 정시에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었고 그들의 본국 또한 아시아 금융위기의 수렁에 빠져 자기 앞가림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이성적인 상업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들의 고수는 자살 행위와 같았습니다. 정부 경제부서에서 일하던 한 친구는 저에게 사석에서 불평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정부가 어떤 투자 안전도 보장할 수 없고 언제든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저 우리는 러시아의 미래를 믿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이고 파트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하더라. 파트너. 이 단어가 1998년 러시아에서 얼마나 사치스럽고 또 얼마나 아이러니하게 들렸던가요? 그때 저는 이 한국 현상을 진정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와 러시아 두 번의 전혀 다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완전히 일치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분명 깊이 숙고된 일관된 국가적 전략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어리석은 고수를 통해 극히 영리한 포석을 완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두 가지 논리가 제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한쪽에는 서구 세계가 금과 옥조로 여기는 이익 극대화 논리가 있었습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냉혹하고 무정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한국인들이 실천하고 있는 신뢰 극대화 논리가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해 보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감정적 장벽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의 위기는 결국 이 두 논리 중 어느 쪽이 승자인지 즉시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력한 현상액처럼 고위 정책 결정자부터 길거리의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러시아인에게 재앙 앞에서 누가 서둘러 떠난 투기꾼이었고 누가 남아준 동행자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억은 그 후로 우리 국가 서사에 깊이 각인되었고 미래의 어느 순간 우리가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할 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1998년의 폭풍이 점차 가라앉고 러시아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몇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들은 어떤 전통적인 시장 마케팅 이론이나 경제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위기 이전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는 독일차가 정교한 기술과 브랜드 명성으로 고급 시장을 점유했고 유럽 및 일본의 경제형 승용차들이 중저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현대나 기아 같은 한국차는 수많은 선택지 중 눈에 띄지 않는 하나였으며 저렴한 가격이 주요이자 유일한 강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때 철수했던 자동차 브랜드들이 시장을 재탈환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시장의 게임 규칙이 이미 변해 있음을 놀랍게 발견했습니다. 러시아 소비자들, 특히 1998년에 고통을 겪었던 중산층과 평범한 가정들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사결정 논리 속에 비경제적인 요소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한 자동차 포럼에서 모스크바의 한 엔지니어가 자신의 첫 차 구매 경험을 공유한 게시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예산으로는 중고 독일차를 샀거나 새 일본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기름 적게 들고 내구성이 좋으니 일본차를 사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현대를 선택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1998년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공장이 문을 닫고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었죠. 제가 매일 학교 가는 길에 지나던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는 그 길에서 유일하게 문을 닫지 않은 외국계 매장이었습니다. 그곳의 불은 항상 켜져 있었죠. 그 장면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차를 산 것이 아니라 존경심을 산 겁니다. 이 게시글은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비슷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격, 성능, 품질과 같은 냉철한 매개 변수에만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비 행위는 일종의 투표, 즉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에 대한 인정과 표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루블화를 사용하여 남아있었던 선택의 신뢰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내부적으로 감정적 독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 고수함으로써 경쟁자들이 아무리 많은 광고와 할인을 동원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즉 러시아 소비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선권을 획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브랜드 충성도를 넘어선 감사와 공감, 심지어 일종의 민족적 감정이 뒤섞인 더 깊은 심리적 유대였습니다. 한국인들이 이긴 것은 애초에 시장 점유율 경쟁이 아니라 심리전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제품 성능 면에서 독일이나 일본을 즉시 뛰어넘지 못했지만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한 국가나 한 기업이 다른 국가에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장 취약하고 전 세계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보여주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존 그 자체가 무언의, 그러나 비할 데 없이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낸 힘은 상업적 범주를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때 경멸했던 신뢰라는 단어가 현실 세계에서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투자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도덕적 감정에서 시작하여 위기를 촉매로 삼아 실제적인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되었고, 궁극적으로는 독특하고 흔들리지 않는 권력으로 진화했습니다. 한 브랜드, 한 국가가 고난을 함께 겪었다는 강력한 집단 기억과 결부될 때 그것은 이미 경쟁에서 가장 깊은 해자를 구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승리는 곧 자동차, 가전제품과 같은 대형 산업재에서 우리 일상생활의 모세혈관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만약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이 심사숙고를 요하는 중대한 결정이었다면 오리온 초코파이나 신라면 컵라면을 선택하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인 행동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미미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 우리 사회와 문화의 풍경을 바꾸는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러시아의 식품 진열대에 유럽과 미국의 초콜릿, 터키 비스킷, 그리고 우리 전통 과자들이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빨간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초코파이라고 쓰인 그 과자가 어디에서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길모퉁이 편의점에도, 시베리아 작은 마을의 부부 상점에도, 심지어 우리 군대의 보급품 목록에도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러시아인에게 그것은 어떤 좋은 삶의 값싼 대체품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물자가 부족하고 생활고가 심했던 그 시절, 부드럽고 달콤하며 마시멜로가 들어있는 그 작은 동그란 파이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1998년에 우리를 버리지 않았던 나라 한국에서 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잠재의식적인 연관성은 매번 구매하고 맛볼 때마다 따뜻한 정서를 더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을 넘어 긍정적인 감정적 경험을 되새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 비슷한 이야기는 인스턴트 라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신라면의 상징적인 매운맛은 마치 미각 침략처럼 보르시치와 검은 빵에 익숙했던 러시아인들의 입맛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대학생 기숙사의 야식이 되었고 장거리 열차 승객들의 필수품이 되었으며 야근하는 직장인들의 가장 간편한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소비재들 뒤에 숨겨진 권력의 논리는 자동차나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심오했습니다. 그것들은 한국의 영향력을 거시적인 경제적 차원에서 가장 미시적인 개인 생활 수준으로 성공적으로 차원 축소시켰습니다. 신뢰라는 거대한 개념은 이러한 일상 소비재를 통해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으며 맛볼 수 있는 경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뉴스 기사의 한 문장이나 분석 보고서의 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오후 간식 시간에 먹는 그 초코파이가 되었고 추운 겨울밤에 먹는 따뜻한 그 라면 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일상이 되고 이 일상이 당연한 기본 옵션이 되었을 때 권력 전환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것은 유형의 물질적 차원에서 무형의 문화적, 심리적 차원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상품과 기술을 파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의 일부가 되었고 긍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따뜻함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와 연관되는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친밀감은 다시 경제적 협력 기반을 크게 강화하고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연계를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한 국가의 이미지가 국민들의 입맛과 일상적인 기억 속에 깊이 뿌리내렸을 때 양국 간의 협력은 더 이상 단순히 이익의 계산이 아니라 감정적인 윤활유를 한 겹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 위로, 즉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뿌리내린 문화적 권력은 어떤 위로부터의 정부 선전보다도 훨씬 더 지속적이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양국 관계를 위한 견고한 민심 기반을 구축하여
어떤 풍파도 쉽게 흔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신뢰의 초석이 다져지고 문화적 친밀감이 기본 배경이 되었을 때 러시아와 한국 간의 더 높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전개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뜻밖의 만남이 아니라 거의 숙명적인 구조적 상호 보완성이었습니다. 저의 연구소에는 러시아의 미래 발전에 관한 전략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거의 모든 보고서가 공통의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대한 땅 아래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 천연가스, 광물이 묻혀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신이 주신 선물이며 우리 국가 역량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자원을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술과 관리 능력에는 분명한 약점이 있습니다. 소련 시대에 남겨진 산업 시스템은 낡고 비효율적이며 민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의 선진 수준과의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금광을 지키는 거인과 같지만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정교한 열쇠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은 바로 이 거인의 완벽한 거울상입니다. 국토는 작고 자원은 빈약하며 에너지는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합니다. 생존의 압력은 한국이 국가의 모든 자원을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투자하도록 강요했고 지혜와 기술로 타고난 부족함을 메워야 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정밀화학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산업 체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뛰어난 장인이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야망을 펼칠 충분한 원자재가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한쪽은 자원은 있지만 기술이 부족하고 다른 한쪽은 기술은 있지만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호 보완성은 국제관계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러시아는 독일과 협력할 수 있고 일본과 협력할 수 있으며 심지어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 선택지마다 거대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 따릅니다. 독일이나 서구 세계 전체와의 협력은 항상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을 수반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의 정치 체제를 개조하려 했고 이러한 선생님 같은 오만한 태도는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과의 협력은 북방사도 영토 분쟁의 그림자 아래에 영원히 가려져 있었고 어떤 중대한 협력 프로젝트라도 정치적 파동으로 인해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은 에너지 분야에서 점점 긴밀해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전략적 경계심이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협력 속에서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어 결국 자주성을 상실할까 봐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위험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면 한국은 완벽한 연계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협력하면 정치적 조건이 붙을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역사 문제가 갑자기 터질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훨씬 더 큰 규모의 이웃 국가에게 흡수될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1998년 위기 속에서 구축된 깨뜨릴 수 없는 신뢰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극동 지역의 천연가스전, 북극 항로의 조선 프로젝트와 같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적 자산을 한국 파트너에게 맡길 때 우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했듯이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신의를 저버리는 투기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의 산업단지로 운송되어 공장에 끊임없는 동력을 공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조된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LNG 운반선은 러시아의 액화 천연가스를 가득 싣고 얼어붙은 북극해를 항해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 수출 통로를 개척했습니다. 러시아의 우주기술은 한국의 전자기술과 결합하여 함께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우리의 기초과학 연구는 그들의 상업적 응용 능력과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역이나 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있는 시스템적 연결입니다. 양국의 경제는 두 개의 정밀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한쪽의 강점은 다른 쪽의 약점을 정확하게 보완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러한 고도로 상호 보완적인 전략적 협력 관계는 극히 견고한 공생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 구조는 외부 세력에 의해 쉽게 파괴되거나 대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순수한 경제적 범주를 훨씬 초월하여 지정학적 바둑판 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역사는 마치 하나의 순환을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크림반도 사태가 발발하면서 러시아는 다시 한번 서방 세계 전체와 대립하는 갈등의 한가운데로 내몰렸습니다. 제재, 고립, 자본 유출, 익숙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제 사무실은 폭풍 전야처럼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서구 기업들이 철수했다는 보고서가 끊임없이 제 책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러시아 시장에 다시 돌아왔던 브랜드들은 이번에는 1998년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떠났습니다. 언론은 신냉전이라는 단어로 도배되었고 우리는 마치 다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고립된 섬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번에는 1998년과 같은 충격과 굴욕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관망하는 평온함이 더 컸습니다. 저는 익숙한 예외가 다시 나타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사석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들도 결국 떠나겠지? 제재 압박이 이렇게 심하고 동맹국인 미국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그러나 결과는 다시금 모든 이성적인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다시 한번 굳건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았고 그들의 투자는 철회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항공편은 여전히 서울과 모스크바를 정상적으로 오갔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평소처럼 자신들의 사업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번에 잔류는 1998년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1998년의 고수가 예상치 못한 도박성이 있는 전략적 투자였다면 2014년의 고수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기존 전략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연한 놀라움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그 견고함이 지정학적 당위 변동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상업적 이익의 결합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반복적으로 검증된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내부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경외심과 깊은 사색이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뢰가 한국인들의 전략적 바둑판에서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핵심적이고 항상 관철되는 원칙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두 번의 위기 속에서 완전히 일치하는 행동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라벨을 러시아의 국가인식 속에 단단히 새겨넣었습니다. 신뢰는 두 번째 혹독한 현실 시험을 거쳐 더 이상 반복적으로 논증해야 할 가설이 아니라 의심할 여지 없는 견고한 지정학적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이후 몇 년 동안 훨씬 더 극적인 방식으로 동북아 지역의 전통적인 힘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진정한 폭발은 몇 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에 집중되어 있을 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동북아시아의 한 구석에서는 갑자기 거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갈등의 주인공은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자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자신들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무기, 즉 공급망 통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한국으로 수출되는 몇 가지 핵심 반도체 원자재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자재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명줄이었고 일본은 거의 전 세계 유일의 공급업체였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옛 세계의 권력 게임이었습니다. 그 논리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당신의 산업사슬 상류를 조여 핵심 산업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다른 정치적 또는 역사적 문제에서 양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수법이 번번이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은 분명 자신들이 승기를 잡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는 기술 강국인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단단히 붙잡았으니 굴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스크바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제 연구소는 즉시 긴급 세미나를 조직했습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 아니라
우리가 막 구축하려 했던 새로운 인식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산업기둥이 이로 인해 붕괴된다면 우리가 한국과 구축한 그 상호 보완 시스템 또한 함께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적인 변수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권력 계산 모델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요인이었습니다. 바로 두 번의 위기 속에서 반복적으로 단련되고 검증된 신뢰 말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2차원적인 순수한 경제 및 기술 게임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둑판이 이미 3차원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그 차원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가 온통 비탄에 잠기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삼성, 하이닉스가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을 때 크렘링궁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동등한 품질, 심지어 더 높은 순도에 제한된 원자재를 제공할 의향이 있으며 능력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사무실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몇 초 후 억누를 수 없는 거의 환희에 찬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시대를 바꿀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치명적인 일격은 헛스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했던 것은 순식간에 폐기된 카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목을 조르려 했던 밧줄은 다른 더 강력한 손에 의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러시아의 개입은 결코 즉흥적인 선의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떠나지 않는 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신뢰 구조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필연적으로 만들어낸 지정학적 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무역 파트너를 돕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공생 시스템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산업사슬 안전은 그 순간 우리 자신의 국가 이익의 연장선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번개처럼 국제관계의 잔혹한 진실을 비추었습니다. 즉, 깊은 신뢰가 구축된 시스템 내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우위가 더 이상 결정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대방은 더 이상 당신의 유일한 공급업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위협은 더 이상 상대방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뢰라는 겉보기에는 허무맹랑한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새로운 공급망을 창출하고 오래된 권력 규칙을 다시 쓰고 가장 정교한 경제적 목조르기 계획마저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전체 권력 게임 규칙에 대한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익지상주의의 옛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세상의 다른 한쪽에서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권력 구조가 조용히 형성되어 그 비할 데 없는 회복력과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의 개입은 단순히 원자재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더 높은 수준의 공개적인 외교적 입장 표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외교부 대변인은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분명하고 모호함 없이 한국 편에 섰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업적 지원이 아니라 공개적인 정치적 편들기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는 냉철하고 명확한 전략적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저와 제 동료들이 수많은 밤샘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필연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결코 감성적인 충동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신뢰 플러스 이익 플러스 상호 의존성으로 구성된 강력한 구조가 외부 압력에 대해 필연적으로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견고한 삼각형처럼 한 모퉁이에 대한 공격은 즉시 다른 두 모퉁이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순간 저는 사무실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 속 외교관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면서 20여 년 전 1998년 그 절망적인 겨울에 여전히 불이 켜져 있던 현대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떠올렸습니다. 사소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상업적 결정이 오랜 시간 숙성되어 결국 전 세계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만한 전략적 선택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폐허 속에 심어졌던 그 씨앗은 이제 거목으로 자랐고 그 뿌리의 깊이와 구조의 견고함은 모든 사람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제 삶의 절반 동안 제가 배웠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국가 간의 관계가 국력, 지리, 그리고 이익이라는 세 가지 기둥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사례는 우리에게 네 번째, 가장 숨겨진 기둥, 즉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이 기둥의 힘이 앞에 세 가지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이 투기꾼이 아니라 등을 맡길 수 있는 파트너임을 행동으로 증명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이 얻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외교적 호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얻는 것은 전략적 수준의 면책권과 우선권입니다.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한국 편에 섰던 이유는 우리 내부의 전략 평가에서 한국이 독특하고 거의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가치는 우리가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보호해야 할 정도로 높아진 것입니다. 이제야 이야기의 논리적 사슬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을 더 깊이, 심지어 다소 잔혹한 수준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정이나 선의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수준에서 이것은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모든 감정과 도덕적 판단을 배제하고 가장 순수한 전략적 이성으로 러시아가 처한 환경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의 선명한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완전한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잠재적인 위협이 될 만큼 강력한 이웃이며 우리의 협력은 현실적인 이익에 기반한 고도의 기회주의적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핵심 기술과 전략적 안보를 전적으로 중국에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기억과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전략적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서방,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더욱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명확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 상대이며 심지어 적입니다. 서방에서 오는 어떤 기술이나 자본이라도 다음 순간 정치적 이유로 우리 자신을 옥죄는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협력은 호랑이, 아가리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과는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영토 분쟁과 역사 문제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두 개의 지뢰처럼 늘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인 일본의 전략적 자율성은 극히 제한적이므로 우리는 일본이 결정적인 순간에 워싱턴의 의지를 거스를 것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고 역사적으로 짐이 없으며 심지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파트너를 찾았을 때 답은 단 하나,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좋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다른 모든 불가능한 선택지들을 배제하고 난 후에 남은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적 숙명에 의해 결정된 필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나라보다 더 선량해서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의 결정적인 역사적 고비에서 막대한 단기적 대가를 치르면서 러시아 전략 핵심부로 통하는 유일무이한 입장권을 스스로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거의 완벽하고 숙명적인 구조가 탄생했습니다. 한쪽은 거의 무한한 천연자원과 기초과학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상업화할 첨단 기술과 관리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마치 잠자는 거인처럼 힘만 있을 뿐 정교하게 휘두를 줄 모릅니다. 다른 한쪽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효율적인 산업 사슬, 그리고 강력한 상업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와 천연자원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마치 정교한 로봇처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만 배터리 수명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두 개의 불완전한 실체가 신뢰라는 끈질긴 끈으로 연결되었을 때 완전히 새로운 통합 시스템이 형성됩니다. 거인의 힘은 로봇의 정교한 조작을 통해 정확하게 발휘되고 로봇의 에너지는 거인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됩니다. 서로의 약점은 상대방의 장점으로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일단 형성되면 놀라운 내재적 안정성과 외부 저항력을 갖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쉽게 깨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을 끊으려는 어떤 시도도 시스템 전체의 강력한 방역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두 국가 간의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전략적 통합, 즉 새로운 지정학적 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결론에 도달했을 때 더 깊은 불안감이 제 마음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이처럼 긴밀하고 이처럼 상호 보완적이며 이처럼 대체 불가능해질 때 그 관계 자체는 거대한 표적이 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지정학적 행위자들의 눈에는 반드시 견제하고 의심하고 이간질하고 심지어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비칠 것입니다. 이 완벽한 결합은 기존의 힘의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원래 각기 뚜렷한 약점을 가졌던 두 국가가 결합을 통해 거의 약점이 없는 강력한 존재로 변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존재는 오래된 게임 규칙에 익숙한 세력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자 동시에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전례 없는 신뢰와 지지를 얻게 하지만 동시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모두의 표적이 되게 합니다. 미래의 길은 아마도 1998년이나 2014년과 같은 극심한 위기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더 은밀하고 더 지속적이며 훨씬 더 복잡한 침투, 파괴, 이간질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 모스크바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저는 확고한 현실주의자에서 신뢰의 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관찰자로 변했습니다. 저는 역사의 논리가 가장 비논리적인 곳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꽃을 피워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난 후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일 뿐입니다. 권력과 이익이 지배하는 차가운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지켜진 약속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미 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